이분이 아까 저 물리학자인데 관심이 좀 더방을 있었나 봐요. 역사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 강의 들어보니까 전제 조건에 사서 의문을 갖더라고. 어떤 전제 조건이 나왔나 또 해석이 달라지고. 그럼 과학도, 근데 과학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법칙같이 이거 맹목적으로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거 아니다. 전제 조건에 뭔가, 가지고 있어야 과학도. 그렇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패러다임의 조건이 외적인 조건. 심리적, 형이상, 철학적, 신앙적, 사회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큰 틀을 잡은 거야. 네. 그래서 패러다임이 나왔는데 비판을 많이 받은 거죠. 애매하고 모호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뭐지? 영어가 약해가지고 잠깐만요. 디스플리너리 매트릭스 맞는지 발음이? 점야 매트릭스 이렇게. 네, 큰 틀 하나 하고 또 하나 엘리먼트에서 작게 이렇게. 하나는 그거는 전체적인 이렇게 매트릭스 하나에 이게 짜임이 있는데 그냥 막 섞어놓은 게 하나 질서 있게 이렇게 묶어놓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정해놓고 또 작게는 이제 일멘터리. 네, 범례, 이그젠플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크게는 하나의 사회적 동의, 하나는 이제 과학 내에서 공부하는 모임. 근데 나중에는 토마스 쿤도 매끈하게 하도 페나스가 모호하다, 애매하다, 뭐 20몇 가지로 써있다 비판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는가 하면 그래서 그냥 하여튼에 매끈하게 정리 못한 그런 감이 있지만은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추가시켜서 가치관이나 가치관도 들어가고 아까 법례도 들어가고 또 규칙도 좀 애매한데 규칙의 패러다임 여기서 다 매끈하게 근데 규칙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해당되는 거. 뭐 물론 폐축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걸 설정했지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창출은 패러다임으로 나온 거야. 패러다임 그런 식으로. 역사는 그래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에 구체화시킨 거. 패러다임의 말을 용어를 하는 걸 구체화시킨 거 이런 식에서 나왔습니다. 그 항상 사실 이걸 지금 다 읽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면 그때 강론 얘기하고 네. 이때 제가 이거 할 줄 몰랐고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때도 세 번을 읽으셨으니까. 아니야 20대 때. 아 20대만 네, 20대 지금은 20대 아 그러셨구나. 아니 제가 시작이 동서양사 비교 문명사 좀 계속 한다고 옛날에 읽은 건 여러분 안 읽어서 조셉 리담의 중국의 가까운 문명에서 너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다 보면 이것도 통과해야 돼 이거죠. 네.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그 중국의 가까운 문명, 중국에서 왜 과학이 일어나지 않았나? 요즘엔 또 한국 이슬람교가 일어나지 않나? 왜 유럽은 일어났나? 이런 논란이. 네. 또 왜 일어났나? 그 논란은 많아요. 제가 긴데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에서 이거 찾았어요. 그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통과해야 과학과 문명을 볼 수 있구나. 그런 한의학 공부는 아까 졸렸고 잠만 자고 하니까 이거 재밌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 그때 읽은 거야. 뭐 지금 세 번 뭐 말해야 되지 뭐 어떻게 이 세 번씩 이거 미쳤게.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네. 읽었는데 네. 뭐 후딱 읽었어요 그냥. 근데 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습. 기억을 물리학이나 또 화학은 기억나죠.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소가.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학과 역학과 또 뉴턴 아마 또 뭐 상승 그런 건데 이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거 그 하잖아요. 근데 그 강도 무조건 들어가. 하여튼 패러다임이 나온 배경하고 토마스 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패러다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잡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었네 이 사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읽은 사람이 몇 명 안 될 것 같아요. 다 읽으셨어요? 190페이지까지 읽었어. 네. 거의 다 읽는 거야. 앞에 나왔던 그- 데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영식 이분도 과학사를 썼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일기가 네. 박성래 교수, 박성래, 송상인 교수, 박성래 교수 이분이에요. 이분 책을 계속 봤어요 그때. 이분도 여기에 관련된 전문학자들이거든요 과학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김영식 그리고 또 김영재 이분은 거의 글이 없어요 이 과학사 쪽으로는. 이거 번역한 글이 없고 김영식 분이 아마 일기니까 요 밑에 후배 아래가 홍성욱 교수님이고 요즘은 너무 많이 분파해서 모르겠어요.
박선혜 교수에서 밑에 집안에서 배운 사람이죠. 학교에서 배운 그분들이 이제 서울 때 각 설권 과정 하고 나서 많은 교수 진출했죠. 네. 그런 역사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교수분밖에 없어요. 일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전공 공부한다고 30년 개인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이거 끊어 나는 거죠. 그래서 벌써 30년을 읽었습니다. 그때 30년에 얘기한 거야. 그냥. 새로 나올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모임에서 가장 이 책을 잘 소화하실 분이 이유진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박사님이 좀 이 책을 깊이 있게 좀 아무도 안 나올 소개해 주세요. 나 진짜 몰라요. 아니 이게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해가 안 돼요.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그 돼요. 돌아가면서 네? 있잖아요. 각자가 이제 알았거나 이해한 만큼 얘기하면 이거 되니까. 내가 기억하는 걸 정리한 건데 이 책을 보면서 페이지에 써놓고 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네. 이 또 얘기를 해야 또 내가 네네네. 지식이 되는 거 아니야. 떡 보고 설명하면 되더라고. 이거 보고 그냥 우리가 보통 과학 그러면 관찰하고 가설, 그 가설을 설명하고 입증하고 그 입증이 다 되면 이렇게 법칙화되고 그게 이제 운용되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진보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어떤 그것이 어떤 제도화되지 않고 정립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과학은 이 떡처럼 개별로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장한 거라도 떡 나도 떡 나도 떡. 근데 그걸 이 쟁반에서 딱 이 접시에다 올려놓은 순간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게 떡이다 라고 정립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떡이라는 인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 수천 년 동안. 뭐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도 뭐 떡을 쓰고 불교에서도 떡을 쓰고 다 이제 아무런 저항 없이 떡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뭐 우리나라에서는 떡은 뭐 우리나라는 쌀로만 했으니까 다 떡이잖아요. 과자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럽 사람이 볼 때는 떡은 쌀로 쪄서 만드는 게 떡이고 과자는 쌀이고 이건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굽거나 튀겨서 만드는 게 과자인데 또 식감도 다 다르고 얘와 얘는 성격이 다르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새로운 사람이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기존 과학자들은 기존 음식자들은 요리사들은 아예 떡이야. 계속 떡이라고 우기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때 쌀이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지 떡이야. 그리고 계속 떡을 옹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 그럼 이제 새로운 과학자들만 남아. 그럼 이게 이제 과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진보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과자들이 막 쌓이는 거야 이제. 그 떡과 조금 이제 비교가 난해한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쭉 보면 이 패러다임이라는 정의가 이제 185페이지도 좀 나와 있고 앞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한 시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이나 이론, 가치관, 관습 이런 것이 그 과학자들이 단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바라보는 관점은 정량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 요인 뭐 이런 가치관 이런 게 이제 지배적으로 하더라라고 이제 흔히 보니까 무슨 규칙의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들이 보는 관점대로 묶이더라. 우리가 정치인에게 묶이면 어떤 정당에 묶이는 그런 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아닌 건 아닌 건데 야 아니야 쉽게 잘못된 생각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것처럼 과학도 그렇게 이제 패러다임이 구성이 됐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굳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모임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지배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합시다 라면 다 따르는 것처럼 소주 한잔 먹읍시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못해. 그것처럼 이 패러다임 안에 들어오면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임 PD님이 우리 술 싫어하는 여성분도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럼 무시해. 우리 패러다임 안에서는 야 저녁 때 술 한잔 해야지 무슨 밥이야 맨날 먹는 거 이렇게 그냥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는 굴레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더라. 그걸
이 구는 정상 과학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면 약간 네 생각이 틀린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변칙에 가면 아까 브로치스톤의 그 연소 쪽으로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그렇게 이제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이 떡이라고 생각한 이거를 계속 맞게 주장하는 이론을 갖다 계속 붙이더라.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해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유지해오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누가 떡이 아니고 이건 가자라고 이제 주장한 것처럼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산소의 발견. 브로치스톤이 나무가 타면서 타고 나면 재만 담더라.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가볍더라. 원래 나무는 10g인데 쟤는 1g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서 빠져나간 뭔가 있다 하면서 그걸 플로치스톤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 플로치스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무게가 줄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넘어갔어. 그게 정답이야. 그런데 그 라브아지에가 그러면 쇠가 녹이 있으면 저건 또 왜 녹이 있었는데 왜 무게가 늘었을까? 고철이 더 무겁잖아 이제 생철보다. 왜 무겁까? 그거에 대해 의심하게 생겨서 그럼 여기에 두 개 공통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산소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브에지가 발견하기 전에 이미 산소는 발견됐는데 이래서 이제 뭐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칙 사례가 계속 들어오면서 패러다임이 이제 그러니까 위기를 받는 거야 이제. 그 위기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거부하고 자기네 이론을 계속 옹립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또 예로 천동설과 지동설을 예를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근데 이제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천동설을 주장했더라고요. 사원소, 물, 불, 공기, 흙 이런 사원소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원소 나왔더니 오원소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또 사랑이래 그게. 에테르까지. 사랑이래. 그래서 이제 사원소로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천동설을 주장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철학자 아니에요. 그 당시엔 철학자가 과학과 화학과 무슨 별난 걸 다 지배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학파들을 깨기 어려운 거야. 이건 천동설이 맞는 거야.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우리는 안 움직이니까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니까 우리 중심으로 도나보다. 태양도 아침에 뜨고 밤에는 지니까 태양도 우리 중심으로 도나보다. 이렇게 지배적인 관념이 된 거야. 그 됐는데 BC 3세기경에 아리스타르고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내가 태양의 크기도 재보고 달과 태양의 거리, 지구의 거리를 재봤는데 안 맞더라. 며칠 지나면 안 맞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또 안 맞고 그러면 이상하다 이거 얘들 논리가 이게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 거 아니야 이거. 근데 그 아리스타르고스의 이론이 아주 꼭 남을 설득할 정도로 정밀하지는 않았나 봐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의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무시가 되는 거야. 무시를 얼마나 오래됐냐면 그러다가 이제 언제 와서 프톨레마우스가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천동설을 입증하는 그 가설과 계산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예 굳어져 천동설이. 그래서 이게 1500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1600년인가 옛날에 아리스타르코스가 얘기했던 거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새로운 개념에서 지동설을 주장하고 이후에 이제 케플러라든지 갈릴레오 갈레가 망원경을 발명하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아까 그 이론 물리학처럼
대부분의 이 천체 물리는 다 이론 물리래, 이론 물리.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1905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도 이론 물리고 계산 안 해봤죠. 실험 안 해봤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뭐 중력의 휘어짐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유럽 망원경으로 해서 블랙홀을 촬영하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지. 그때는 증명이 안 됐죠. 이제 그것처럼 이런 이제 패러다임의 위기가 찾아와서 변화가 이제 바뀐다는 거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뉴턴의 역학이지. 뉴턴 아까 얘기했던 뉴턴의 이제 큰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보니까 한심한 사람이더라. 아니 2000년 전에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산소가 우리 화학에만 해도 원소 기호가 126개인가 있잖아요. 이제 원소가 그렇게 많고는 어떻게 흙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쿤이 생각을 했는데 쿤이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더라. 만약에 내가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 있었으면 나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각했을 거다. 왜?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사과가 어디 있냐? 땅에 있잖아요. 땅에서 뭐 먹고 살아? 물을 먹고 자라잖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흙과 물, 공기와 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과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들이 땅으로 돌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때는 내가 쿤의 생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패러다임에는 벗어나긴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제 뉴턴이 이제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걸 그래서 만유인력을 이제 생각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뉴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만유인력이지만 뉴턴은 그거 말고도 빛과 이런 빛에 대해서 뭐 이런 중력에 대한 그런 이론을 많이 해서 그것이 지금도 맞는데요. 다 틀리는 게 아니고 근데 맞는데 뉴턴이 얘기한 거는 빛의 직진성 그 다음에 빛이 입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빛의 입자로 돼 있다는 건 언제 하냐면 먼지가 있을 때 지나가면 그때는 빛을 보잖아. 이렇게 창문에 그때 아니면 빛을 그냥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케플러라는 천문학자가 그 사람이 쓴 책을 한 3권 정도 봤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빛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 같은 건데 이 뉴턴은 빛이 직진한다. 응? 직진한다. 그리고 빛이 반사를 한다. 근데 유리나 이런 데 부딪히면 반사한다는 이론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인슈타인 때 가서는 빛의 굴절 이론이나 중력에 의해서 쉼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이론만 했는데 그것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야. 빛이. 근데 나중에 이제 영국의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빛이 간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무늬에 구멍을 2개를 뚫어서 이제 빛을 통과시켜 봐요. 그럼 빛을 통과시키면 이쪽에도 빛이 2줄이 딱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빛이 이렇게 물결무늬 이렇게 나오더라. 개울에 돌을 던지면 물결무늬 나오듯이. 저거는 물결무늬가 뭐야? 파동이잖아요. 빛이 왜 그런 모양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빛이 꼭 입자이긴 입자인데 어떤 때는 파동으로 바뀐다. 언제 보면 안 보면 그냥 가고 보면 그래서 이제 간섭이라 그래 이제. 그래서 그런 이론을 그게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의 기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걸 거부를 했대 처음에.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면서 이게 이 뉴턴의 일부 내용이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는 뭐냐면 뉴턴의 생각과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같은 거는 없다. 그걸 여기 책에서는 공약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그런 이 수학에 같이 붙이는 공약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야. 이제 그런 쪽으로 갖고 그다음에 위기의 반응에 그다음 위기의 반응은 내가 이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 단체들이 이 떡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그래도 끝까지 이건 떡이라고 우긴다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죽거나 뭐 없어지면 유기는 놈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 떡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나가더라.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본 데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진짜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아니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이 떡에다가 이제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네, 과학에 대한 그 패러다임에 대한 그 개념이 요걸로 봤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보는 우리가 내 친구들 친목회라든가 뭐 개인 단체 이렇게 보면 이것도 패러다임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내가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라는 생각도 물론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은퇴자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쉬운 일이 아니구나. 2000년 전에도 이랬는데 그래서 튄다는 게 그래서 역시 이거 두더지 치는 놈이 맞는다고. 야, 진짜 그 두더지 이론하고 좀 맞는 것 같아. 패러다임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망치를 하면 맞는구나. 어렵지 않나. 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합니다. 예. 힘들었어. 근데 진짜 참 선택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우리 비전문가들이 먼저 발표하고 이주진 박사님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남변아 씨 이 책을 추천해주신 남변아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과학은 일단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은 자연이 있잖아요. 보고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푸니 패러다임, 뭐 과학 혁명의 구조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보통 과학자든 대부분 이제 과학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기본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 관찰의 결과는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가치계약이라든지 어떻게 특수하게 형성된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틀 속에서 바라보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이론이 쌓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이론들이 쌓여서 이 직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모두도 그렇지 과학은 그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쿤이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와 심리학, 과학에 좀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하고 그 상태에서 과학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점진적 발전의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패러다임을 정의를 하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강의하고 이제 조금 좁은 의미로 이렇게 패러다임을 정리를 했는데 넓은 의미로는 주어진 과학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 가치, 테크닉들을 총망라라는 게 이제 그 패러다임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넓은 의미 벌써 공유하는 믿음, 가치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거든. 이건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이 돼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사람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로는 이제 그 과학자 구성원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위해서 가지는 뭐 모형이라든지 예제로 사용될 수 있는 규칙들, 그래서 정상과학에 남은 퍼즐들을 풀 수 있는 뭐 그런 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축소적인 의미로 하긴 했어요. 어쨌든 요 축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관찰자의 기본적인 그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걸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다른 과학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의 과학 기술
갖고 있는 이론들이 혹시라도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 현상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객관적인 것들이 정말 객관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자연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거죠. 사실은 자연 현상이 과학적으로 계속 밝혀져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관념 때문에 현상이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관점이라면 우리가 이제 과학이 다르게 관점에서 발전하게 된다고 다른 패러다임에서 발전하다 보면 이런 사회가 아닌 저는 다른 사회 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 외계 문명이라든지 우주로 나가보면 인간들하고 전혀 사고가 다른 어떤 생명체의 지적 생명체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상하고는 전혀 다른 질감과 현상을 만들어 놓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는 이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인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뭐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짧게는 10년이라고 하지만 뭐 저기 잭슨하고는 한 15, 20년 정도 얘기하는데 그게 만약에 만들어지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 이 자연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패러다임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거기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과학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하나 형성되고 나면 거기서 연구 활동을 이제 안정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정상과학이고 정상과학이 되게 되면 하나의 틀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발견되더라도 이걸 무시하거나 그러면 굳이 이 틀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이런 틀을 만들고 이런 틀이 맞지 않는 것도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이런 틀 안에 가두려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나는 공산주의자인데, 나는 사회주의자인데, 나는 자유주의자 그래서 하나의 국가가 어떤 그 이념을 택하고 나면 그 맞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나타나는 현상하고 약간 비슷한 현상이죠. 배척하거나 숙청하거나 동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이 객관적인 자연적인 현상을 관찰한 과학에서도 정상과학 시대에서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 억지로 구겨 넣어버리는 그 틀 속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예. 이게 계속 떡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지. 떡이 과자하고 떡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너 떡 속에 들어오라고 같은 범주에 계속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거기 이제 변칙 현상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이제 이게 혁명의 전조가 드러나고 혁명의 단계에서는 이제 다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공통분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일어나는데 또 이게 후문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과학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이 양립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또 애매한 상태도 되게 많고 과학자 집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X선 같은 걸 얘기했을 때 X선이 뭐 전문가학자들한테는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큰 부분이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패러다임 변화한 만큼 큰 혁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그룹이 달라져서 바뀌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넘어서면은 다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고 다시 정상과학이 시작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도 이 인간의 역사처럼 변경된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과학이 그런 발전하는 것이냐. 물론 어떤 점에서 발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발전이 아니고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식, 틀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하고 바꾸는 세상은 되게 달라진다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처음 이것들 과학자들이라든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인식에 따라서 자연 현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역순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게 이제 진보가
발전이 아니고 대체라고 그러고 대체.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여기 86페이지에 있는 건데 16. 과학이라든지 그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요걸 읽어주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하고 너무 이제 맞아 떨어지는 설명 같아서 186페이지의 그 중간쯤 보면 그래 여기 이런 양극화 진영. 그 시점에 이르면 사회는 여러 갈래의 경쟁적 진영이나 당파로 나뉘게 되는데 한편은 옛 제도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다른 한편은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진영의 양극화가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실패한다. 각각의 진영들은 정치적 혁명이 수행되고 평가되는 제도적 매트릭스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며 서로 간의 혁명적인 차이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초제도적 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혁명의 투쟁에 나선 당파들은 결국 흔히들 무력을 포함한 대중설득의 기술에 호소하게 이른다라는 게 이게 이제 똑같이 쳤네요 이게. 이게 그 정치적인 혁명의 과정인데요. 그 밑에 보면은 이 과학도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그 서로 경쟁하는 정치 제도들 사이에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경쟁하는 패러다임들 사이의 선택은 양립 불가능한 공동체적 삶의 양식들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과학이 진보하고 그냥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혁명이라는 단어는 과학 자체로서는 잘 어울리지 않고 정치적 혁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인데 그러다 과학에다가 혁명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 혁명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과학도 정치혁명하고 비슷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주장했고 자기 과학사로 봤을 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구체적인 과학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는 게 되게 답답한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하고 싶었던 맥락은 이러다는 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유진 김영수 대표님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책을 좀 보다가 만화로 된 책이 있어서 오, 바꿔서 읽었는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여기 2차 대전 뭐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지금 그럼 이런 걸 이해해 주세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또 공부를 좀 해놨는데 저는 책을 보면서 이걸 조금 보긴 봤는데 처음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이걸 보면서 들었어요. 처음에 이 책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과학적인 모든 이 현상들이 바뀌면 아닐 수도 있는 거네. 우리가 아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진짜는 뭐지? 어떻게 알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 따르면 그러다가 그래서 제가 AI에 좀 빠져 있는데 그러면 AI는 패러다임인가? AI를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네, 이 패러다임이 그렇죠.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아직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AI가 패러다임이면 AI에 대한 게 이 책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이론에 적용할 수 있을까? AI가 갑자기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틀리지 않나? DB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 와서 AI가 생기지 않나? 그럴 수도 있네.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책이 그냥 하나의 뭐 가설이구나 이 사람의 처음에는 듣고서 좀 놀랬다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AI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책의
가설에 맞는가? 라고 한 번씩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애매하더라고요. AI 패러다임인지. 그러게요. 왜냐면 그 모든 사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변칙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변칙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사회 혁명적인 무언가가 딱 일어나면 그걸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패러다임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변칙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다가 그게 딱 되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혁명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 그게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것도 자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향한 변칙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기가 좀 쉬운 게 우리가 금융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각국의 금융제도, 전 세계적인 금융제도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그 금융제도 자체의 통화 수단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형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잖아요. 각국의 화폐라든지 금단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 수단으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패러다임 전환의 용도까지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예를 들기 참 좋은 거죠. 근데 지금 AI는 그게 그 어떤 기존에 쓰이던 기술에서 어떤 변칙성을 갖고 있는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답답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뉴턴 과학에서 상대성 이론, 그다음 양자역학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인문적으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영수 씨처럼 이게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그런 건가? 라고 이해하는 게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재미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어렵고. 그까지 뭔가가 좀 이제 지식이 있다 그러면 뭐 이걸 더 비판한다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다든지 더 재밌다든지 할 텐데 그냥 이건 이제 내가 이해하는 방식은 되게 인문적인 방식이지. 과학적인 걸 모르니까. 뭐 그래도 뭐 뭘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 김정희 심리 상담사님께서 아니 이렇게 들어가고 게스트는 또 나중에 기회를 드릴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책을 다 못 읽었어요. 절반 정도 못 읽었는데 저희 이과에서 배우는 게 네. 고등학교 가면 뭐 F는 MA, 뉴턴 법칙, E는 MC 제곱, 딱 그 정형화된 두 개의 그 공식으로 이루어져.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단어를 기억을 못했고 좁은 범위의 패러다임이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F는 MA로 대변되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것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턴하면 무조건 F는 MA이고 뭐 아인슈타인은 E는 MC 제곱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은 저희 공부를 할 때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뉴턴에서 왜 아인슈타인 갑자기 넘어왔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갑자기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번쩍해가지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중력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하지 않잖아요. 인류를 맞추게 되니까. 아니 근데 이 책이 아마 그 사이의 얘기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뭐 새로운 위기가 나오고 원래 있던 정상적인 과학에서 어떤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변칙이 일어나고 그게 변화되는 과정들을 좀 설명하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그걸 좀 설명을 잘 해놨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에 가는 그 사이 이야기, 이 블록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조금 사회적으로 좀 풀어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흥미롭게 좀 읽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좀 사실 책이 굉장히 제 느낌에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아마 그 사이도 뭐 사람이 사는 관계가 다 그랬듯이 이론학자들, 과학자들도 명쾌하게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해서 이게 새로운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 설명되어 있듯이 기존의 과학들이 새로운 발견들을 흡수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고 뭐 새로운 거 했는데 이것도 여기 설명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하다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설명되지 않을 때 여기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생기고 요 그룹에 또 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었을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게 이 책의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AI든 비트코인든 사실은 저는 AI 같으면 AI가 뭐 새로운 AI가 일을 대체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대체해서 뭐 어떻다라기보다 그 AI를 탄생시킨 컴퓨터 기술, 뭐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그 기술, 요거는 어쨌든 다 10년, 20년간 계속 이루어졌던 형상이었는데 예전에 그 이야기를 봤어요. 누가 문제를 빨리 푸냐? 누가 문제를 빨리 푸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수학 문제 풀듯이 그냥 공식 쫙 써가지고 답을 딱 내놓으면 이게 컴퓨팅의 방법이었잖아요. 가장 빠른 속도로 요 답을 내놓는 거.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하듯이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답을 내놓는 것. 이게 AI의 기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네, 사람이 원하는 게 정답일까? AI 저도 요즘 공부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정답을 원하는 세상일까? 확률적으로 높은 걸 원하는 세상일까? 라고 보면 저는 기술적으로 진보된 상태에서 답이 없는 세상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정답이라고 하는. 물론 예전에 우리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들도 저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답이라고 했지만 1 플러스 1은 2 이런 수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사회가 정답을 원했던 거에서 다른 확률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근접해가는 부분에서 좀 과학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비트코인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암호화 기술이잖아요. 암호가 나 혼자 갖고 있었는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있는 10명이 다 가지고 있어. 각자 다 풀지 못할 거니까 이거는 풀리지 않는 누구도 해킹하지 못하는 암호화 기술이라고 하면 사회가 이게 개인이 어떤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아까 뭐 국가가 결재권 아니면 뭐 예금 돈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 불특정 다중에게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AI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중화시키는 사회를 다중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혁명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기술하고 관계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는 거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AI는 또 있잖아요. 그 패러다임의 혁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AI는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지능은 이 무기체가 아닌 유기체가 이 생물학적으로 작동해서 생각하는 그 지능의 관점으로만 갖고 있다가 그 인공적인 지능 있잖아요. 무기체가 인간의 사고보다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 앞으로 진짜 창조적인 역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맞겠네. 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인간이 창조력인가? 이렇게 사소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조합해서 내는 걸 창조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이렇게 인식론이 있잖아요. 그게 인식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냥 프로그래머돼 있고 너무 정형적인 존재고 창조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그 상대적으로 평가해야 되거든. 인간이 하는 행동들을. 분명히 인간은 창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유기체 중에는 그나마 제일 똑똑하잖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기체 중에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죄송합니다. 말할 게 없어요.
좀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 뭐 어느 그 TV에 자주 나오는 물리학자가 그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이거는 정기적인 신호에 불과하다. 뭐 사랑도 정기적인 신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호르몬의 뭐 변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창조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 삼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관점에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패러다임이란 단어를 이렇게 뭐 과학 전체라기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뭐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여성 이 패러다임들이 변화해온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주류를 이뤘고 왜 이렇게 깨져가고 또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시위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어쨌든 시위에 가서 제가 만났는데 젊은 애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20대들을 보고 몽봉을 들고 나서 유행가에 따라 부르면서 즐기는 그 문화와 제가 이렇게 그 20대 때 했던 모습은 전혀 다른 지배라고 할 수 없는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양식이라든지 사고의 원천이 뭘까? 직장에 가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예전에 직장에 가면 20, 30대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서 그랬었는데 집회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른 세대라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세대를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이 사람은 꾸준히 과학 철학을 했다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을 좀 하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잘 못했구나. 아마 저도 그 이전 세대랑 잘 못했고 제 아버지 세대랑 저도 그 밑에 아래 지금 청년들 세대랑 잘 못했고 이런 노력들은 계속 이렇게 어렵게 말고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 다음 세대를 다 걱정하잖아요. 옛날 X세대 보고 쟤네 커서 뭐 될래 하다가 이제 X세대가 X세대 시대잖아요. 아니 게스트로 오셨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정희 심리 상담사님께서 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저도 과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이거를 따왔다고 해서 되게 반갑게 들었거든요. 게슈탈트 이론 중에 가장 큰 거 영향을 받았던 게 하나가 장 이론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맥락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가치관, 신념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게슈탈트가 또 좋은 건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걸 바탕으로 다른 새로운 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주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얘가 약간 좀 끝나가는 되면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장이 형성되면 이것과는 또 다른 맥락으로 다시 그 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 전경이 있으면 배경이 됐다가 끝나면 완료가 되고 이제 요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원숭이 무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물을 건너가야 된다고 했을 때 못 건너가고 있다가 어떤 원숭이가 혁명적으로 뭐 배를 타고 건너가면 알겠다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문화가 딱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그제서야 딱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 패러다임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나서 또 보니 저는 이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심리학에서도 모든 발달이 그렇게 뭐 프로이트에서 갑자기 칼 융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라이프가 나오고 게슈탈트도 나오고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점진적이라기보다 약간 계단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밑에가 없으면 그 계단이 도약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의식적인 면에서도 제가 뭐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사람들은
관점을 변하기가 너무 싫어해요. 자기가 기준이 그게 너무나 자기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관점이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거를 어느 순간 이게 자기의 어떤 단점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의식의 혁명이 딱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새로운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의식적인 면에서도 그게 어쨌든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런 맥락으로 읽었어요. 그렇게 책을. 네. 여기까지. 네. 저는 일단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17회째인데 처음으로 책을 못 읽었어요. 한 100페이지까지 사실은 줄을 꺼가면서 읽었는데 영혼은 딴 데 가 있고 사실 이 여기에서 그 어휘들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도무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 이게 다 틀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듣는 걸로 이유진 박사님한테 시간을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래도 더 정확하게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저도 어렵게 봤는데 네. 너무 부담을 많이 줘서 끝까지 너무 부담스럽게 막 했는데 진짜 제일 그래도 열심히 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용어나 이런 거는 좀 어려웠고 저는 이제 저의 그 직업적인 관점에서 저랑 연관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가장 공감이 됐었던 거는 패러다임에 대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과학 공동체들이 생각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결책이나 아니면 뭐 믿음, 가치 뭐 그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논문을 쓸 때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인트로에 쓰거든요. 이 내 논문은 이 연구는 무슨 어떤 해결책으로서 무슨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과제 쓸 때 국가 과제 쓸 때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좀 있어 보이고 좀 남한테 어필하기가 좋아서 그걸 인트로에 쓰면서 제가 최근에 국가 과제 쓸 때도 이 말을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의 그 생각으로는 해결책. 내가 이제 이런 질병 관련된 뭐 이 연구를 해서 이 질환을 해결하겠다라는 해결책에 대한 뜻으로 쓰고 그리고 그 현재의 믿음을 좀 더 바꿔주는 그런 공유하는 믿음, 테크닉을 바꾸겠다. 내 연구는 좀 더 새롭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쓸 때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내가 쓰거든요. 그리고 논문에서 그 인트로로 앞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책을 여기서 봤을 때는 공동체를 되게 강조한다라는 거에 앞에 뭐 내용들은 다 뭐 약간 역사나 철학적으로 생각을 했고 뒤에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공동체에 과학자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공동체가 강조가 될까 과학혁명에서 공동체가 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여기서도 다른 영역이랑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교육과 전문적인 지도를 받고 그리고 동일한 기술을 문화를 흡수한다. 이런 말이 진짜 되게 와닿거든요. 왜냐면 과학 그 저도 연구소에 있지만 논문을 쓸 때도 내가 논문을 쓰는데 I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질 않거든요. 무조건 위예요. 위 아니면 우리는 하지 한 번도 내가 쓰면서도 내가 실험을 했고 아이디어를 냈고 내가 쓰고 다 해도 I라는 말을 절대 쓰는 논문이 하나도 없어요. 과학 쪽에서는. 다른 쪽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연구소 내에서 아이디어를 누군가 내지만 자기가 다 그걸 하더라도 교신이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되고 교신이라는 사람은 이제 연구 책임자가 그걸 검증해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도 늘 반복의 개념이 들어요. 3반복, 4반복, 6반복. 그리고 하나의 실험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분석을 하면 그 현상에 대해서 비슷한 그러니까 뭐 DNA 실험, RNA 실험, 프로테인 실험을 해서 그걸 다 검증을 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화학이나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논문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그림이 보통 피규어가 있으면 그게 다 내가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그 결과를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분석으로 해서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실험 그림 하나도 다 반복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반복을 해서 검증이 되는 것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과학혁명의 구조인데 그렇게 해서 그 논문을 내게 되면 내가 정말 그 논문의 수준이 있잖아. 뭐 40점, 50점부터 뭐 1점, 2점부터 그런 수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결과가 혁명적이고 정말 새롭고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거다라고 싶으면 내가 자신 있게 CNS라고 해서 셀 네이처 이제 내는 거야. CNS에 사이언스에 내는 거고 내 수준이 그 정도 패러다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내 학생 수준인 것 같아. 그럼 뭐 1점, 2점, 3점에 내는 거.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그 연구소에서 기준을 정하거든요. 우리 연구소에서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어. 이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이거는 학계 발표를 하면 정말 뭐 노벨상 수준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CNS급에 발표를 해서 기사화도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과학 공동체에서 자기들끼리 검증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새로운 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저희 자연과학 쪽에서 과학혁명이라고 했던 사건이 아니죠. 그런 그 연구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줄기세포 쪽 했었으니까 이제 우선 황우석 쪽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줄기세포 쪽으로 했는데 가장 그 일본에서 야마나카라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배아줄기세포를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의 성체 우리들은 성체 줄기세포잖아요. 근데 이 성체 줄기세포를 다시 그 배아줄기세포에 있는 유전자 4개를 넣어서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가 됐는데 이미 성체가 된 그 세포를 가장 핵심적인 4개 팩터 유전자를 넣어서 배아줄기세포로 다시 만드는 걸 했어요. 일본에서 야마나카가.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줄기세포 쪽에서는 가장 혁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쪽으로는 우선 동아시아에서. 그쵸. 근데 이제 그쵸.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 자연과학적인 과학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쪽인데 그것과 가장 연관된 분야가 가장 패러다임이 높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마나카에 이건 획기적인 거죠. 사람이 다시 배아처럼 돌아가서 내가 그 세포를 이용해서 간도 만들 수 있고 분할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심장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막 뛰거든요. 세포를 만들면 이렇게 모양이 돼서 심장 박동이 되고 장기 이식을 동물로 하는 것보다 면역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장기 이식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냥 세포로 그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생명 연장에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노화가 돼서 없어져 그러니까 위험한 장기들이 그냥 다 대체할 수 있다는 개념이니까 그게 줄기세포에서 가장 혁명적인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스트레스를 막 줘서 세포에 그렇게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갖고 배아줄기세포. 그러니까 산성 스트레스를 세포에 계속 줘서 살아남은 세포가 줄기세포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너무 획기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인데 일본에 있는 한 그룹에 있는 여자인데 너무 그게 센세이션이었는데 제가 그걸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줬을 때 살아남은 세포들이 왜 사람이 그 암이 걸렸을 때 세포를 그 항암제를 맞잖아요. 그러면 남은 세포들이 이렇게 잠시 살아남아 있다가 죽은 데 살아남아 있다가 다시 떠도는 걸 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세포에서는 그 배아줄기세포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약간 그런 연구를 박사 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일부러 막 줘서 다 죽이고 살아남은 세포는 그런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되는 세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센세이션이다. 이건 진짜 새로운 혁명이다 했는데 근데 그게 그 여자가 실험을 한 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너무 대단하니까 전 세계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나도 그거를 해보고 근데 과학은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대단해. 그럼 야마나카가 그 한 번에 검증이 된 게 모든 연구실에서 그걸 해봤는데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검증이 된 거야. 근데 이건 안 돼. 아무리 산성 스트레스 하라는 대로 프로토콜대로 방법대로 해도 안 돼. 여기저기서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갖고 그 저명한 여러 그룹에 다 했어요. 그걸 맡긴 거죠. 근데 다 안 돼. 이건 될 수 없어. 해서 그 여자가 나 알고 봤더니 사기를 친 거죠. 그 야마나카 같은 그런 그룹에 있는 다른 그룹에 있는 연구 책임자 밑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젊은 여자가 뭔가 자기가 이런 혁명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겠지. 그래갖고 사기를 쳐서 근데
더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건 사기를 쳐서 그 여자가 잘못을 했는데 지도교수가 자살을 해요. 지도교수가 내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약간 왜냐면 그 사람은 교신 교수니까. 왜 논문에 보면 퍼스트 저자가 있고 내가 쓴 사람이 있고 그 여자가 퍼스트고 그 사람은 라스트 그 교신인 거죠. 난 책임자야. 그거에 대한 연구 책임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죽지 않고 어쨌든.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게 그 연구소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퍼스트만큼 교신이 그걸 다 책임지고 그거에 대한 공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공동체에 대한 거를 하는 게 나는 이 검증의 차원에서 다 같은 그룹이 다 같이 그걸 검증해서 학계 발표를 할 때는 이건 정말 맞는 거다. 그래야지만 진실하게 다 같이 모두 믿는 혁명이 되는 거다 하거든요. 그렇게 된 사람은 정말 학계에서 인정받고 전 세계에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거는 현대 이야기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1960 30년 뭐 한 그 사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또 과거 그쪽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겪었던 패러다임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제가 겪었던 혁명은 그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연구소에서 다 같이 증명을 해서 새로운 가장 가치 있는 제 입장에서 뭐 생명 연장에 관련된 가장 가치 있는 걸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증명이 되면 학계에서 또 검증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또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쫓아하고 따라하다가 또 좀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거를 찾아내고 이런 그 구조의 혁명의 구조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지금의 현대 과학은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쿤이 썼을 때 이전은 이게 증명이 안 되고 다들 뭐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전혀 아니지. 그거였어요? 근데 학설 같은 뭐 이론 물리학이나 이론 물리학이긴 하지만 천체학 이런 거는 증명할 수가 없죠. 다들 증명이지. 과학은 증명이 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니까. 근데 천체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는 증명이 근데 아니야. 뭐 진화론 이런 증명할 거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화론을 증명할 수는 마흔경이고. 없잖아요. 네. 진화론 같은 거 학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다 아직도 반반 예시를 많이 들긴 하죠. 근데 아직도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물리학에 가까운 맞아요. 책인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은 뭐 생물학이나 네. 이쪽은 조금 연구 방법도 다르고 물리학은 수학 물리학은 기본 수학으로만 물리에 증명이 대한 되죠. 아까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만 증명을 해서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이론적인 증명과는 좀 다른. 일반적인 뭐 기본적인 물리학에 대한 실험으로 통해서 바뀌는 적이 있는데 네. 생물학이나 이런 거는 조금 요 양상 생물학은 보통 네. 패러다임에 적용 많이 안 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요 물리학에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패러다임은 사실 푼이 사용하는 패러다임은 많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박사님은 계속 정상과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상과학 속에서 푼이 얘기하는 정상과학이거든요. 그 틀 속에서 계속 검증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 하나의 이제 그 결과물, 옳은 결과물, 가치 있는 결과물이 되는 거고, 근데 혁명적인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이제 그 푼이 설명하는 혁명적인 과학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과학의 혁명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정상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냈을 때를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박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퍼즐 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정상과학 연구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과학 내 얘기. 그러니까 쿤이 얘기하는 그렇지. 방식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근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변칙적인 거였었던 거죠. 그렇게 자연과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물학이 적응이 잘 안 된대. 이 패러다임, 쿤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은 생물학은 좀 다르다는 거. 약간 차이가 정상과 패러다임 있으면 이 박사님 잘못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특성을 잘 여기 이해했다. 책 내용은 정상이 있으면은 다 풀지 못해요 그 문제를. 나만.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 무관심, 보조학설 이런 식으로 메꾸거나 무시하거나 하는데 근데 자꾸 좀 변칙이 많아져요. 제가 봤을 때 어부너물에 어느 물리 썼더라고. 언어 물리의 저거는 그다음 너멀, 언어물, 그다음 크라이시스 나오는데 크라이시스가 많아지면은 새로운 과학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과학 기존에 다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설명 못하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플란이. 그래서 앞에 플란은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쿤 로스란 몇 표현하는데 쿤의 손실, 쿤 로스란 표현하는데 이런 게 간격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변하는 거는 없잖아요. 다 변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변했는데 예. 과학자 다수 어떻게 그런 게 받아들이죠? 있죠. 사람
사람. 사람하잖아. 네네. 아까 저기 저 뉴턴도 저 아인슈타인도 저기 발견돼서 그러는 거야. 비속도 일정하다고. 네. 빛은 전자파, 전자파 또 전기 전자파로 돼 있다고. 네. 전자기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는 다리시간 이동 거리인데 그렇게 하면 속도가 안 바뀌 뭐가 바뀌어야 돼?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야 돼. 상대적이 돼야 된다. 그렇지. 네, 그렇게 돼. 쉽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빛은 저 30만 초속 30만 킬로잖아요. 네네네. 딱 정해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갈래의 상대 속도를 갈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마주 차 기차하면 상대 빨라, 그죠? 근데 같이 가면 늦어요. 그게 이제는 유지된 거죠. 그게 F&ma 같은 힘이라도 상대 속도 했는데 저기 제곱.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냥. 네. 다른 생각 안 했죠. 에너지는 그럼 박사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하시면 현대 과학은 어쨌든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론을 입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론을 입증하면은 이거는 이제 혁명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지. 이제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거 계속 그런 과정인데 그 만들어낸 이론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고 다른 실험을 계속해. 그러다가 부딪히는 거지.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론을 입증한다는 게 아니, 근데- 사실 다 입증한 게 아니고 아까 그 천동설에서도 그 프톨레마우스가 달과 별의 주기를 지구에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행성들이 돌면서 보니까 일정하게 맞는 거야. 거의 다 맞은 거야, 거의 다. 거의 다 맞으니까 지동설을 했던 사람들이 말을 못한 거야, 이제. 그게 1500년이 지나갔는데 그 코페르니쿠스가 아니 거리를 재상하니까 안 맞더라,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그 갈릴레오 케플러 망원경하고 다 망원경으로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항해를 하고 그러니까 북한 내려가니까 끝이 없더라, 계속 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옛날에는 기원전에는 배를 타고 대양을 횡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프톨레마우스가 설명이 더 정확했어요. 더 정확했대. 정확했는데 단순 설명이 안 됐어요. 그 주전원이라는데 26 주전원 그림이 못 써요. 그냥 얘기하면 긴데 또 가끔 다 아까 그거는 계속 해가지고 안 돼. 길어야 얘기하는 거 강론 얘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AI 아까 뉴턴하고 상대수 얘기할 때 그것도 길고 얘기하면 길고 이것도 긴데 하여튼 그 설명이 다 있어요. 대부분 맞잖아요. 네. 빛의 속도 이상 아, 오히려 대부분 맞거든요. 아니, 지금도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코페르 설명이 더 안 맞았어요. 왜냐면 완전히 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뒤집은 게 케플러의 타원 이론이야. 타원 이론. 네. 그러니까 네. 박사님 얘기한 게 저는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지구 돌아가면은 맞아요. 12.5 물리학이 다 맞는데 아니 타원을 특수한 상황에서 물리학이 안 맞는 그러면서 것들을 합천지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어째 발견해낸 건데 네. 학자들이 네. 뉴턴의 물리학에서 이제 다 이제 옮겨간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과학자 집단 말씀하신 게 제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사이에 이 어떤 변조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뭐 규칙이 생기고 했던 것처럼 옛날에 품을 수 있는 뉴턴이 품을 수 있는 품이 요만큼이었다면 이걸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이제 옮겨갔는데 그렇다고 이게 틀리냐? 대부분 맞잖아요, 사실. 지금 저기 뭐 제가 방산회사에 있었으니까 무기는 다 이걸 원리로 만들어요. 빛의 속도 그냥 갈 일이 없거든요, 무기가. 이걸로 기초로 만들어요. 이걸 적용하는 분야는 일부 물리학에서 하는 거죠, 양자역학에서 하는 건데, 근데 학자들은 이제 주류가 뉴턴 물리학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그러면 학자 집단들이 옮겨가면 세상은 변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논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사회학적으로도 이전에 모든 게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옮겨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론들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늘어나면 그리고 그게 학자들이었을 경우 우리나라는 뭐 대학 교수 어떤 관공서 관에서 주관하는 거 국가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학자 집단들이 요게 맞다라고 하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제로 또 만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토마스 쿤은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동의 안 했어요. 정상을 문제풀을 했는데
마저도 이동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렵다. 종류적 개념은 게슈탈트 이런 용어 썼어요. 나 이게 죽어야 그게 많아서 이동 안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맨 뒷부분 못 읽었어요. 아니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러니까 우기던 사람이 다 죽으면 네. 자기 거를 포기하고 기존에 익숙했던 사람은 이게 마저도 이동 안 한다. 그래서 종교적 개념에서 쉽지 않다 이런 표현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은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이론이라든지 관찰도 못 갖고 이 변칙 현상에 대해서 관찰이 안 되면 더 과학적인 걸로 옮겨갈 것 같은데 네, 안 간다 이게. 이게 신념이라는 게 패러다임 하나의 신념 같은 거거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내 정치적 신념을 가진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관념이나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보는 게 과학 세계에서, 과학자 세계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혁명적. 이게 토마스 쿤이 요즘에 칼포프와 논리 실증자의 칼포프나 수능하거든. 칼포의 추측과 논박, 반증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다 싶고 아니다 싶도록 이게 낸 거야. 그 패러다임을 또 이렇게 도입하는 거야. 요즘에 과학 철학자에서 사회학자 열린 사회에서 유명할 때. 그 아까 얘기한 AI도 어떤 면에서 보면 패러다임의 변환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정상과의 무너지면 여러 패러다임이 경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경쟁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의 이제 패러다임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지금 그럼 이걸 규제할 거냐 말 거냐라고 지금 상당히 지금 분란이 많잖아요. 왜냐면 AI를 한다는 거는 기존의 우리 운영 체계 가지고는 복잡한 걸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하던 학습법, 전통적인 그 학습법,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 방식 이런 거 갖고 안 되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멀티모럴로 해서 함께 싹 처리하려고 그리고 AI한테 자기 학습 기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스스로 배우게. 우리가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가르치는데도 몇 초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가 이제 스스로 배워라. 근데 그 스스로 배우는데 지금 그 윤리위원회에서 뭐 지난번에 채찍 만든 데서는 각서도 쓰고 그랬잖아요.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각서를 쓰라고 다 했는데 이거 안 썼다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AI가 자기 학습을 하면서 어디까지 통제할지 모른다. 자, AI끼리 그 교신을 해서 야 인간들을 쓰라고 그러자.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그게 위기야 지금. AI 관해서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요즘에 그 유튜브 블로그 쓰는 사람들 글 쓰는 분들이 AI를 통해서 많이 써요. 그 AI가 그 대부분 인터넷상에 있는 글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새로 학습을 해요. 그러면 사용자가 얘를 보고 글을 써달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요걸 학습한 내용을 글을 써주고 요걸 다시 올려요. 요걸 다시 학습해서 또 글을 써줘요. 계속 순환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털이라는 게 훨씬 더 단순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개인적인 생각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올려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AI가 글을 써주는 걸 계속 올리다 보니까 단편화된 글뿐만 아니라 AI가 학습한 내용의 흐름대로만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금 AI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 아직까지 우리가 넣는 거 갖고는 학습 안 할 거요. 걔네 그 회사에서 준 것만 학습할 거야. 아니 그거 지금 지금 생성형이라서 해요 이제. 그 주는 거는 머신러닝 그렇지 그냥. 이고 지금 생성형이라서 학습을 스스로 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지금 찾아가지고. 원래 그 데이터를 그 회사에서 구글이나 이런 데 지금 데이터 제일 많이 넣는 게 구글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다 쳐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하는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그 요즘에 정부 과제 뭐 넣거나 아니면 뭐 하면 사실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든지 기술이 사실 별로 없어요. AI를 했다고 하지만 그 근원적인 의미에서 AI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쓸 때 AI를 다 써야 돼요. 써야 이제 제안서 쓸 때 AI를 넣고 뭐 드론을 넣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야에서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제 분야에서만은 최첨단 이제 기술이 AI가 들어갔다 새로운 보면 굉장히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딥러닝에 대한 AI가 아니고 제 과정에서 말하는 건 아르티피셜 그냥 AI 그냥 자기가 그냥 입력돼 있는 거를 알아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그 AI 청소기부터 많아. 네. 네?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는 이제 시간을 일관을 안 해. 8시 반이면 딱 나서 청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저를 부딪히지 않아. 딱 쓰면 딱 돌아가.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서 입력돼 있는 상태만 하는 것도 AI야. 그 입력된 상태. 그런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 박사가 AI라 생각하면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죠? 스스로 장사하는. 왜냐면 이제 내가 통제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 제가 과제 말씀드린 거는 관이든 사람이든 AI 시대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면 맞아요. AI 시대가 된 거죠. 패러다임이야 그럼. 저는 그렇게 패러다임. 이해를 했어요. 예. 그건 사회적 패러다임이야.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뭐 퍼스널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나 저런 프로그램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로 가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거기 뭐 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존의 과학을 했던 사람들 기술 개발자들은 이제 대부분 조금이라도 AI의 어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이미 이제 바뀌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은 아직은 그러면 AI 사장님네 집 가서 잔디깎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거 뭐 영화 같은 데서 있잖아요. AI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사람한테 그 원하는 정보를 있잖아요. 대화하듯이 알려주고. 그리고 독립된 로봇에 탑재돼 가지고 인간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인간하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의 사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패러다임은 로봇 같아. 그렇죠. 그렇게 AI에 있는 거야. 머리를 탑재하고 사람처럼 같이 똑같은 피부만 겉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의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되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